실전 모의고사 3회 페이지 203쪽입니다. 작자미상의 수경남자전이라는 작품이랑 오정이라고 하는 작가의 정갈이라는 작품을 볼게요. 작품 제목 보시면 수경남자전이라고 하니까 수경남자라고 말하는 여성 인물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면 여자가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수경남자와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군이라고 나옵니다. 성이 백이고요. 이름이 성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명의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애정소설이 수경남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경남자라고 하는 인물과 백성군이라고 하는 인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텐데요. 일단 인물들의 특성 먼저 잠깐 보시면 백성군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수경남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백성군의 아버지도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데 아버지 성함이 백상군입니다. 백성군의 아버지. 갈게요. 여기 백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교적 그리고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유교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약간의 봉건적 가치관 또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 백상군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남자 주인공인 백선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처럼 유교,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애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백성군입니다. 입신양명도 필요 없어. 나에게는 수경남자와 사랑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돼. 이런 식으로. 반면에 수경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교적인 윤리,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모습도 나오고 때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는 근대적 여인상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근대적 여인상이 나타나냐면 생략된 부분이긴 하지만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근대적 여인상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생략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왜 수경남자가 근대적 여인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겠죠. 이 작품은요 좀 독특합니다. 천상계에 의해서, 천상계라고 하는 건 신들이 사는 세계를 천상계라고 설명하겠죠. 인간의 운명과 남녀의 결연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인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연, 관계를 맺다. 결연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큰 틀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결국 천상계라고 하는 공간과 인간의 운명, 남녀의 결연이라고 하는 지상계가 등장하니까 이 작품은 이원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즉 세계가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원론적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천상계, 지상계, 천상계의 구조로 수경남자전이 전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차피 하늘이 정해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극복할 거야? 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이 수경남자전. 자, 앞으로 넘어가서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경상도 안동 땅에 사는
백성군의 꿈에 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수경남자전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현실적인 요소 같은 말 전기적 요소가 되겠죠. 를 활용한 서사전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수경남자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해 주거나 마지막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경남자전에 나오는 꿈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생략된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한 서사전개의 소재가 하나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알고 계세요? 파랑새라고 하는 소재가 나올 거예요. 파랑새. 근데 이 파랑새라고 하는 소재도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요. 더불어서 비도덕적 인물을 처벌하는 장치로 활용된다라는 점에서 수경남자전에서 자주 나오는 꿈과 파랑새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랑새는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생략된 부분에 나오지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시야를 조금 넓혀서 보셔야겠죠. 비도덕적인 인물을 처벌하기 위한 장치다. 두 번째 게 낯설 거예요. 어떻게 파랑새로 처벌하지까지는 그 부분이 나오면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니까. 수경이 나타나 자신이 백성군과 천생의 연분이 있음을 말한다. 이후 성군과 수경은 부부의 연을 맺어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8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백상군은 성군에게 과거 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 시험일 줄. 조선시대 때 또는 과거의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입신양명 또는 출세의 수단이 될 겁니다. 나라에서 진행되는 시험에 통과해야 벼슬도 얻을 거고요. 관직에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면 단순하게 과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신양명과 출세의 수단이다라고 머릿속으로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갈게요. 당신은 내가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남자 주인공이 백성군이 되겠죠. 당신은 수경남자가 될 거고요. 부모를 잘 모시고 애들과 함께 기다리세요 하고 과거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수경과의 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수경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 가로 열어보자. 길이가 좀 길어요. 길이가 좀 깁니다. 수경과의 이별이 슬퍼서 한 걸음에 돌아서고 두 걸음에 돌아보며 연연한 정을 금하지 못하므로 수경도 중문 밖까지 나와서 먼 길에 조심하라고 재상 당부하면서 슬픔을 금치 못하였답니다. 그럼 결국 수경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과 백성군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있죠. 특이사항 없을 겁니다. 1번 넘버링 갑시다. 성군은 앞에다가, 성군은 수심에 찬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여 발걸음이 무거워 그날은 종일토록 30리밖에 가지 못하였다까지 밑줄 쳐보시면 지금부터 넘버링하는 것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성군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넘버링할 텐데 어떠한 성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냐면 수경과의 이별에 연연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넘버링하면서
성분의 모습을 체킹해 보겠습니다. 주막에 들려서 저녁상을 바꿔도 오직 수경 생각만 간절해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여 두엇을 뜨다가 상을 물리치니 밑줄.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면 앞으로 천리길을 어떻게 가시랍니까? 하니 성군이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입맛이 없으니 어쩌겠느냐까지 밑줄 쳐보시면 결국 성군은 자신의 안위보다 수경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수경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크게 표현되는 부분이 될 거고, 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어떻게 수경이를 잊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성분은 입신양명이나 출세보다 개인적인 애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애정, 지상주의. 애정지상주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애정, 즉 사랑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을 애정지상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군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애정지상주의의 모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니까, 애정지상주의에 대해서 어떤 장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였다. 성군은 적막한 중앙방에 앉아 있노라니 마음이 산란하였다. 2번 수경이 앞에 2번 넘버링 해볼까요? 수경이 옆에 있는 듯하네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듯하되 귀를 기울이면 들리지 않았다. 바늘밭에 앉은 것처럼 마음을 진정치 못하다가까지 성분의 모습을 묘사한 두 번째 구절이 되겠죠. 마침내 2경 끝에서 3경 초에 신발을 들매고 집에 돌아와 담을 넘어서 수경의 방으로 들어갔다까지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1번 여기서는 인물의 심리를 행동 모습 또는 대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니까 간접 제시하고 있다. 2번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백성군의 심리 상태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입신양명이나 출세나 뭐 추가로 한 가지 더 보자면 효도보다 개인적인 애정이 중요하다. 거의 여기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겁니다. 생략된 부분들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놓으시고 분석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편하실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잠을 깬 수경이 깜짝 놀라서 낭군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오늘 길을 떠난 분이 다시 돌아오셨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 성군이 대답하기를 큰 따옴표 나와 있는 거 싹 다 묶어보세요. 3번입니다. 큰 따옴표 나와 있는 전체가 3번. 정일도로 가다가 거기가 3번이에요. 30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였으나 다만 그대 생각뿐이라 첩첩이 쌓인 비감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밥도 먹히지 않고 도중에 병이 될까 염려되어 한 번 더 그대를 보고 외로운 심해를 풀려고 왔소까지가 3번 하고 수경의 손을 이끌어 금침 속으로 끌어들여서 밤이 새도록 정회를 풀었다. 이때 붙인 백공이, 백공동그라미, 이 백공이 바로 얘예요. 백상군. 잘 봐. 지금 수경 낭자랑 백성군이랑 같은 공간에 같이 숨어 있었죠.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선 자신의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아빠 몰래 수경 낭자를 보러 온 백성군은요, 자신의 몸을 숨겨야 될 거예요. 걸리면 혼날 수 있으니까. 됐어? 왜냐면 아버지는 유교적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가 감히 아빠의 말을 어기고 여자를 보러 와? 엄청 혼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백성군과 수경 낭자가 한 방에 있다가 아버님께 걸릴 위기에 처해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과거차 서울로 보내고 도적을 살피려고 청료장을 짓고 담장안을 돌아다니며 사방의 동정을 보다가 동별강에 이르니 수경의 방에서 문득 밑줄 남자의 말소리. 여기서 말하는 남자의 말소리는 누구 말소리야 실제로는 얘들아? 수경 남자 방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백성군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우린 알고 있잖아. 하지만 백성군의 부치는 모를 거라고요. 백성군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다 은은히 들리니 생각해보세요. 백성군의 입장에서는 백성군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으니까 수경남자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산책하다가 수경남자 방 앞에 갔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백성군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며느리가 바람을 피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갈게요. 며느리는 빙옥지심과 송죽지절의 여인인데, 빙옥지심이랑 송죽지절이라고 하는 건 지조와 절개가 뛰어난 여성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춘향이와 같은 인물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 어찌 외간남자와 사통하여, 즉 외간남자랑 바람나서 음행한 짓을 할까? 밑줄. 그러나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한번 알아봐야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백상군의 성격이요, 우리 며느리는 춘향이와 같은 인물이야.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런데 알아봐야지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믿으면 알아보려고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며느라가가 춘향이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건 알지만 나는 알아봐야겠다. 뭔 일인지 하고 다음 장입니다. 가만히 사창 앞으로 다가서서 귀를 기울이고 엿들으니 이윽고 수경이 낮은 음성으로, 걸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수경이가 목소리를 낮췄죠. 시아버님께서 밖에 와 계신 듯 하니까 당신 몸을 이불 속에 숨기세요 하며 또 잠이 깬 듯한 아이를 달래면서 밑줄. 너희 아버지는 장엄급제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신다. 밑줄 쳐보시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수경 남자의 발화 의도. 발화 의도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말하기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화 의도라고 하는 말이 헌법과정문에 자주 나오는 멘트긴 한데, 발화라고 하는 두 글자 자체를 말하기라고 기억하시면 호환성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경 남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한 이유는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님한테 혼쭐 날까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고 어루만지건을 밑줄. 시아버지 백공이 크게 의심을 품고 침소로 돌아왔다. 아직까지 백상군은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며느라기가 바람을 핀다고? 이런 느낌으로. 이때 수경은 시아버지가 밖에서 엿듣는 기척을 미리 알았으므로 성군에게 말하기를, 시아버지께서 창밖에 와서 엿보고 가셨으니 이미 낭군이 온 줄 아셨을 겁니다. 수경 남자도 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낭군은 제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어서 서울에 올라가 성공 여부를 헤아리지 말고 과거를 보아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를 저버리지 마시고 또 제게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밑줄. 생각건대 낭군께서 저를 생각하여 여러 번 왕래하게 된다면 그 죄가 크니 밑줄. 즉 수경남자가 보기에 성군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 같은 말, 행동은 효와 애정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다 라고 수경남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너가 나를 애정하는 거 알겠는데 너가 자꾸 여기 오면 아버지가 과거 시험을 보고 오라라고 내린 명령 또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어기는 행동이 되니까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이 생길 거야. 그럼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화를 입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볼게요. 그것은 장부의 도리가 아니요 밑줄. 또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면 결단코 제가 화를 당할 것이 뻔하니 밑줄. 즉
너의 행동을 경계해야 돼. 주의해야 돼. 우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행복한 건 좋지만 아버님 말씀 먼저 들어야 될 거야. 밑줄 낭군은 전우살이를 현명하게 헤아려서 속히 서울로 올라가세요. 즉 수경 낭자는 성군에게 냉정하게 또는 단호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단순히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미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 화를 입을 수 있어. 너가 효와 예정 간에 갈등을 유발해서 내가 곤란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바로 마음 단디 먹고 서울로 가. 하고 길을 재촉하였다. 성군이 수경의 말을 옳게 여기고 곧 작별하고 주막집 숙소로 달려갔다. 그때까지 하인은 아직 잠을 깨지 않고 자고 있었다. 이튿날 앞에 4번. 앞에 나왔던 성군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 마지막 4번입니다. 이튿날 날이 새자 다시 길을 떠나 겨우 50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고 달 밝은 객창에 홀로 적막히 앉아있으니 수경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만가지로 고민하다가 울적한 정회를 금하지 못해서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 몰래 수경의 방으로 들어가니까지 밑줄 4번 성군의 모습. 수경과의 이별에 연연해온 결과 계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수경이 놀라고 꾸짖어 말하기를 낭군 앞에 바로 여셔봐 보실까요? 수경 남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낭군의 사랑을 그냥 단순히 받기에는 화를 당할까봐 불안하겠죠. 지금부터 가로 열고 가로 닫는 부분에 뭐가 나올 거냐면 꾸짖을 거야, 질책할 거고, 걱정할 거야, 염려할 거고, 그리고 남편을 설득할 겁니다. 단순하게 키워드만 알려면 질책, 염려, 설득. 낭군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거 듣지 않고 오늘 밤에 또 돌아왔으니 웬일입니까? 이러다가 천금 귀체가 객중에서 병을 얻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렇게도 저를 못 잊어 계속 이러실 바에는 제가 차라리 낭군의 숙소에 찾아가겠습니다. 바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어서 갈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 우여곡절 끝에 성군이 다시 과거길에 오르게 되나 끊어. 일단 남편은 떠나갔네요. 밑줄 수경은 12매월의 관계로 간통의 누명. 12매월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인물이 되겠죠. 부정적인 인물. 닥쳐라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앞에다가 의심이라고 적어볼까요? 노비가 백상군에게 가서 이르는 거죠. 주인님, 수경 남자가 바람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백상군의 입장에서는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으니까 시비가 말하는 말을 맹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볼게요.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인데 네가 끝끝내 나를 속이려고 하니까 어찌 통해치 아니하랴. 양반의 집에 이런 해기한 일이 있기는 드문 법. 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네가 상통한 놈, 즉 너랑 바람핀 사람 이름 빨리 말해라. 까지가 의심하는 부분. 하는 시아버지의 호령이 서리빨 같았다. 그러나 밑줄 수경은 오히려 남남하게. 그럼 잘 보세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는 겁이 날 거야. 혼날까봐.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 당당한데 난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겠죠. 똑같아요. 수경이 오히려 낭낭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은 죄가 없으니까 바람피지 않았으니까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죄를 지었다면 엄청 그냥 장황하게 표현을 했겠지만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시부모의 간택으로 육례를 이루지 못한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억울한 누명을 발명하기도 창피하오나 아버님께서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제가 비록 인간으로 있사오나
저의 빙옥 같은 정절로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천수가 멀어서 귀를 씻지 못하는 게 한스럽습니다. 밑줄 다만 죽어서 모르고자 합니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나 지금 억울하니까 죽고자 합니다. 나 잘못 없는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 억울해. 차라리 나 죽을게 라고 말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지문은 끝나죠. 그 다음 나에 나와 있는 작품 오정희의 장갈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게 낯선 작품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권태 또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40대 부부의 일상이 나옵니다. 권태기라는 말 아실 겁니다. 지겨움을 느끼는 시기.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기운이 없다, 의욕이 없다. 이렇게 권태로움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40대 부부의 일상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활력을 잃은 삶에 대한 성찰을 독자들에게 표현해주고 싶은 작품이 오정희의 전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40대 부부니까 당연히 남자가 나올 거고요. 여자가 나올 거예요. 특정한 이름이 없어요. 남자, 여자라고 나옵니다. 일단 남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입니다. 무기력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천을 해요. 실천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너무 하루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360을 똑같은 삶이 지속이 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무기력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무언가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행동은 어디로 가냐면 오지. 오지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땅을 일반적으로 오지라고 하죠. 살기 척박한 땅. 오지에서 권태 또는 무기력한 일상을 벗어날 계기를 찾고자 하는 인물이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 또는 활력을 얻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무기력한 일상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너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힘들어하는 거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의욕 없고. 그러면서 40대라고 하는 중년의 의미를 성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의 주제, 활력을 잃은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이기 때문에 이 글은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하면서 인물의 심리, 표현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일상을 살아간다. 그럼 결국 사람의 심리 상태나 사람의 내면 상태가 중요한 건데, 이 작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중에서 무기력한 일상에 대해 견디기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이끌어가는 서술자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하면서 인물들의 심리 표현에 중심적으로 포커스를 잡아놓을 거라고요. 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다 보면 인물의 심리상 특징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갈. 정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갈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독 가지고 있는 맹독성 취하고 있는 동물 있죠. 동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파충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 정갈을 상징하는데 이 정갈이 의미하는 바도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정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독이 있다, 맹독성, 밤에 다닌다, 야행성, 숨어 다닌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잠행이라고 하거든요. 숨어 다니는 것을 잠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인공이 품은 욕망의 성질을 표현한다라고도 나오고요. 정갈이 가진 특성은 맹독성, 야행성, 잠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인공이 품고 있는 욕망의 성질을 표현한다. 2번. 그래서 주인공은 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으니까 주인공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열망과 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권태로운 삶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요.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분명하지 않은 열망과 꿈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정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상징화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아. 세 번째.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뒤에 정갈이 죽어요. 그럼 결국 정갈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주인공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꿈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의 열정, 꿈이 좌절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낯선 작품이에요. 낯선 작품인데 한번 볼 때 좀 깊이가 있게 보셔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지 않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지만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갈게요. 본문 갈게요. 벽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상대가 다만 놀란 듯 크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그 여자가 정갈이라고 하는 파충류를 마주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상대가 다만 놀란 듯 크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뿐 무방비 상태라는 걸 간파해버린 정갈은 여기서 말하는 정갈이라고 하는 대상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상대는 전갈의 상대방이 될 테니까 그 여자가 되겠죠. 첫 번째 줄 상대는 그 여자가 될 겁니다. 꼬리를 쳐들어 둥글게 머리 위로 구부렸다. 적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였으나 1초와 2분의 1초까지 계산되어 이어지는 기계체조 선수의 굴신 동작처럼 유연한 몸짓이었다. 정갈의 모습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겠네요. 처럼. 그리고 그때까지 그라고 하는 글자 앞에 괄호 열어보시면 그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갈게. 그 여자가 젖어 있던 이별 뒤의 허탈감, 누구랑 이별했을 거냐면 남편이 오지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남편이 오지로 떠난 후에 느꼈던 허탈감, 해방감, 불분명한 가슴 에임, 애상 바로 닫아보시면 지금 여자가 남편이 떠난 후 느낀 복합적인 감정. 따위를 비웃듯 벽과 책상 사이의 좁은 틈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답니다. 무엇이? 정갈이. 방은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 기거하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책장, 옆총, 배낭, 옷걸이에 걸린 채로인 옷가지들이 곳곳에서 그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정갈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여자가 혼자 힘으로 설사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그들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들어올릴 수 있는 짐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기껏 그날 밤 그 여자가 한 일이란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늘상 해왔던 방법, 즉 붕산 가루를 뿌리고 마른 숲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일뿐이었다. 그것만이 정갈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 작은 독충의 위협, 환상 앞에서 그 여자는 무력했다. 밤새 밑줄 그 여자는 정갈이 소리 없이 기어다니며 아이들의 연한 살을 찌르고 재빨리 달아나는 환상 밑줄. 결국 이 부분은요, 여자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정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갈이 가지고 있는 맹독성과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다 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안정된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갈에게 물리면 큰 코 다치니까, 큰일 나니까. 환상에 시달려 한 마리 정갈처럼 어둠 속에서 서성였던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1년이 지나 남편이 귀국한다는 정갈이 오자, 여기서 말하는 정갈은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편. 그녀는 음식을 장만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남편의 귀국 전날 그녀는 잠자리에 들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시간을 회상한다. 회상 동그라미. 이 작품은요, 회상한다라고 말하니까 적어놔. 역순행적 구성.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역순행적 구성이다라고 하는 판단 근거가 교과서에 대놓고 나와 있죠. 안에 갈게요. 아침 나절의 외출과 오후의 긴 산책으로 피곤했지만 그 여자는 잠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대. 왜? 남편이 오니까. 남편의 귀국 때문에. 차라리 남편의 물건들이 유품처럼 보존되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방해 청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듯 했다. 전갈을 발견한 후 그 여자는 남편의 방 청소를 벼르기만 할 뿐 엄두를 내지 못했다.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야. 지난해 또 그 지난해에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임지로 떠날 때, 오지로 떠날 때 남편은 말했었다. 그럼 결국 남편이 어딘가를 떠나면서 와이프를 위로했던 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여자가 아이에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가 그곳에 새로운 생활, 일, 사귄 사람들과 통속에 대해 간간 써 보내듯 그 여자도 아이들이 자라남에 대해 밑줄 그가 없는 가정의 쓸쓸함에 대해 편지를 써 보냈다. 에서 알 수 있는 여자의 심리,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쓸쓸함을 느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쓸쓸함. 하지만 남편은 임지로 가서, 오지로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니까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자와 태도상의 차이가 분명한 사람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승진을 보장받는다는 명문이긴 했지만이라고 나오는데, 승진 앞에 바로 열어보실까요? 승진을 보장받는다는 명분이긴 했지만 모두가 내켜하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지사 근무를 그는 거의 자원한 것이라고 그 여자는 믿고 있었다.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남편은요, 권태로움과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지 근무를 지원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남편도 40대라고 하는 중년이 되니까 무기력한 삶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제스처. 그 무렵 똑같이 40살 동갑내기인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대. 즉 부부 사이에 위기까지 있었답니다. 지겨운 거죠.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복잡한
무언가 지쳐가고 있다는 분명치 않은 무력감이었다. 40살이란 40살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요. 대놓고 40살이라고 나오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중년이 가질 수 있는 중년의 위기의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욕망들이 나올 겁니다. 20대, 30대를 일반적으로 한 세트로 묶죠. 그리고 5, 60대를 한 세트로 묶죠. 그럼 가운데 있는 40대는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돼가는 나이대라고 해서 중년들은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정년퇴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40살이 됐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내쫓기도 하죠. 그런 것도 위기의식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이렇게 살아오던 40대 중반 또는 40대 초입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권태로우니까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 욕망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갈게요. 자기의 시절이 지나고 있다는 초조함과 함께 인생이 그에게 새로운 계기와 자극을 요구하는 나이였지만 또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까지 가로 닫아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30살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40살이 돼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면 막연히 두려울 거고요. 변화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 두려울 거고 걱정이 앞서겠죠. 그래서 40살이라고 하는 나이 자체가 숫자 자체가 변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변화가 어려운 나이. 그렇기 때문에 중년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변화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던 거고 남자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 한 번 더 이어서 갈게요.